이번 챕터는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예, 우리 한국지리에서 배워봤듯이 석회암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그런 지하수 등과 만나서 이것이 이제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자세히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지리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다뤄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되는 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작용, 즉 이제 그것을 우리는 녹아내리면서 침식당한다라고 해서 용식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화학작용을 받아서 형성이 되고요. 자, 분포는 당연히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석회암층이 넓고 깊게 분포하는 지역 and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지하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지하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기후 지역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풍부한 습윤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함께 섞였을 때 이게 이제 탄산수소칼슘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된대요.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화살표가 한쪽 방향이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머금었던 물이 그 석회암으로부터 탄산칼슘을 가지고 오면서 녹일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다시 가지고 있던 탄산칼슘을 다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이제 퇴적되면서 쌓이는 게 석회동굴 안에서 어떤 뭐 종유석이나 석순이나 석주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반대 방향으로도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그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돌리네라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돌리네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서 움푹 파인 모양으로 형성된 와지입니다. 네, 돌리네가 이제 성장을 계속 하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용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에서는 돌리네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이 돌리네가 2개 이상 결합하게 되면 점점 커지면서 2개 이상 결합하게 되면 우발라의 직경이 이제 수킬로미터로 계속 확대되다 보면은 폴리에가 된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생기는 작은 게 돌리네. 그 다음이 이제 몇 개가 합쳐지면 우발라. 여기서 이제 더 커져가지고 직경이 막 킬로미터 정도 단위로 가게 되면 폴리에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통점은 움푹 파인 와지라는 게 되겠죠. 자, 돌리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계지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돌리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들어간 그런 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거의 뭐 물이 고여 있지가 않아요. 이 돌리네 한가운데에는 이제 싱크홀이라고 해가지고 배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 싱크홀을 따라서 지하수로 다 물이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보통 물을 가둬놓고 하는 논농사보다는 대부분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는 점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국 윈난성에 있는 러핑이라고 하는 곳의 돌리네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은 탑카르스트라는 지형이 있는데요. 자, 탑카르스트가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얘기해요. 보시면은 원래 석회암층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이 위쪽 부분이 지금 다 보시면은 뭐 용식이라든지 여기 빈 공간으로 얘네들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해가지고 다 용식된 거야. 그러고 나서 상대적으로 전리 밀도가 좀 적은 애들, 전리가 많을수록 물이 더 침투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물이 막 용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아있는 부분의 친구들은 그만큼 많이 전리가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지하수의 침투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덜 용식이 됨으로써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용식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탑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남아있게 되는 지형을 우리는 탑 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석회암이 빗물, 하천, 해수의 차별적인 용식 및 침식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남아있게 된 탑 모양의 봉우리를 우리가 탑카르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탑카르스트가 있는 지역을 보면 항상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하천이 하나 흘러요. 네. 그
하천에 의해서 주변 지역이 다 용식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이제 중국에 있는 구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우리말로 이제 게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유명한 탑카르스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자, 어디가 탑카르스트 지형이겠어요? 네, 그쵸. 여기 이렇게 탑처럼 봉우리들이 막 남아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다 석회암이었던 거예요. 덮여 있었는데 이 가운데 흐르는 큰 강이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전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을 싹 다 용식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리 밀도가 낮은 이런 봉우리들이 남아있게 된 것을 우리가 카르스트, 탑 카르스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지형은 다 기반함이 석회암일 테니까 대부분 다 밭농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베트남의 하롱베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구일인 지역과는 다르게 여기가 이제 다 바닷물로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베트남 하롱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다 위에 이렇게 있는 봉우리들이 다 석회암 봉우리들이죠. 탑카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롱베이 사이를 여기에 이제 수천 개의 지금 석회암 바위 섬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이렇게 크루즈선을 타고 1박 2일로 거기 선상 위에 크루즈를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자, 이날 날씨가 사진처럼 좋진 않았지만 선생님도 이 하롱베이에 크루즈선을 타고 하루 동안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이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석회암이 많이 녹아 있겠죠. 그 바다로 뛰어들어 가지고 막 외국인들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개가 이렇게 쫙 서려 있으면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소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꼭 놀러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겁이 많아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이 배에서 선생님만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외국인들은 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쳐 준다네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자존심도 상했지만 나중에 수영을 배워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베트남의 하롱베이 유명한 탑 카르스트 지형이다. 자, 그 다음은 카렌이에요. 자, 석회암이 지표에 노출돼서 그 틈을 따라 흘러내린 빗물에 용식된 후 여기서 얘기하는 틈이 이제 뭐 전리겠죠. 그 남아서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을 카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선생님 탑 카르스트랑 뭐가 다르냐? 카렌은 탑 카르스트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아요.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인데요. 사진을 함께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중국에 있는 성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카렌입니다. 보시면 탑카르스트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도 주변에 사이사이에 약한 부분들이 다 용식돼서 나간 겁니다. 깎여 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옆에 나무가 있죠. 이 나무의 키와 거의 돌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카렌의 크기가.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탑카르스트는 여기가 나무고 여기가 탑카르스트잖아요. 근데 카렌은 한 요 나무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카렌과 탑카르스트를 구분하실 때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탑카르스트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카렌은 한 나무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 그런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석회 동굴입니다. 자, 빗물이나 지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석회암층이 지하수가 이렇게 지하에 고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여 있는 물이 그 주변에 있는 석회암들을 쫙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지하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나서 지하수는 더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녹고 있으니까 아래쪽이. 그러면 그 구멍을 따라서 쭉 지하수가 다 빠지고 나면 지하수가 용식했던 그 석회암층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석회 동굴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석회 동굴 내부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지표로부터 공급되는 빗물이 비가 이렇게 내리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 돌리내에 난 구멍을 따라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려와서
가지고 오던 탄산칼슘을 이 동굴 안에다가 집적시키기도 해요. 다시금.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천장에 매달리면서 만들어지는 종유석, 땅에 떨어지면서 계속 쌓이는 석순, 그 둘이 이어지게 되면 기둥 모양이 되니까 석주, 이런 다양한 지형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은 슬로베니아에 있는 포스토니아 동굴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동굴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연결된 석주, 그다음에 천장에서 자라고 있는 종유석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기괴한 경관을 이제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관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석회화 단구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단구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지형 공부하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을 단구라고 하는데, 이 탄산칼슘, 석회 성분을 가지고 이동하던 물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탄산칼슘을 쌓는데, 그 쌓은 모양이 계단 모양의 지형일 때 이 석회화 단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곳은 이 터키의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자,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선생님도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와,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저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쁘죠. 네, 가보면은 진짜 새하얀 그 석회가 퇴적되어 있고, 이 위에 이제 마치 개인 수영장처럼 물이 이렇게 다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약간 온천수처럼 수온이 높은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 물이 가지고 내려오던 탄산칼슘을 계속 여기다 집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개인 수영장처럼 이렇게 층층이 다 모여가지고 온천욕을 즐기는 그런 광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취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친구와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선생님이 간 날은 저는 선생님이 저런 사진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날 좀 비가 많이 왔어요. 이 지역에. 안개가 좀 자욱한 가운데에서 간신히 모습이 좀 보일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산이에요. 이게 산인데 흘러나오는 그 온천수에 의해서 이 산 전체가 지금 다 석회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 하나가 통째로 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올라가 봤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온천수예요. 그리고 이 석회 단구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들어갈 때는 다 신발을 벗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발로 올라갔는데, 위쪽 몸은 추운데 여기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온천수라서 발은 굉장히 따뜻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직접 이 석회가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는 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영상을 좀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 어떻게 석회가 퇴적되어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분필 부서진 듯한 그런 가루들이 물 아래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석회가루가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계속 응축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터키에 있는 파묵칼레라는 곳입니다. 네. 자, 아까 배웠던 탑카르스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래 이렇게 두꺼운 석회암 퇴적층이 있었는데 돌리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얘네가 조금씩 이제 움푹움푹 패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패이면 자, 여기 지하 석회 동굴을 채우고 있던 애들도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돌리네나 폴리에 돌리네, 우발라, 폴리에가 계속해서 침식을 진행하면서 전체를 덮고 있던 석회암 퇴적층이 많이 부서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용식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더 진행되게 되면 이 지역을 두껍게 형성하고 있던 석회암층이 하천에 의해서 다 용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하천과 지하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전리 밀도가 높아가지고 용식의 차별 용식에서 살아남은 그런 친구들이 봉우리들을 형성해서 탑카르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 석회암이 풍화된입니다. 토양, 이걸 이제 테라로사라고 하거든요. 석회암이 풍화된 그런 지역의 토양에서는 철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철 성분은 수분과 공기와 만나게 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녹슨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이 녹슬면 어떤 색깔을 띱니까? 네,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새빨간, 마치 장미의 색깔과 같다고 해가지고 테라로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테라는 땅, 로사는 장미를 의미합니다. 자, 붉은색을 띠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리네라든지 그런 싱크홀로 인해 물이 잘 빠져요. 배수가 잘 돼가지고 주로 밭농사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석회암이 이용이 되냐면 우리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시멘트 쓰죠. 네, 이게 다 석회암을 이용한 건축 자재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서는 항상 시멘트 공업이 항상 옆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경관이잖아요. 예,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막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에 있는 구일인 지역이고요. 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카르스트 지형을 활용한 관광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던 슬로베니아의 석회 동굴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막 색깔의 조명을 이렇게 다르게 쏴주면 여기에 또 이렇게 모양 자체도 신기한데 거기다 색깔까지 입혀져 가지고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곤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카르스트 지역의 문제점은 또 뭐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뭐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그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석회 동굴에 어떤 훼손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나중에 석회 동굴 가보시면요, 전체를 다 개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만 일부 구간만 개방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그런 가치 보존을 위해서 막아놓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석회석 채굴로 인해 가지고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되는, 보시면 여기 산 전체를 깎아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카르스트 지형의 주민생활 중에서 문제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암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에 녹으면서 우리 이걸 용식이라고 불렀죠. 용식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지형들 우리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형성되느냐? 석회암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만나서 화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네, 풍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용식작용에 의해서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디에 분포하느냐? 당연히 석회암이 녹아야 되니까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겠죠. 네, 석회암 분포 지역이 카르스트 지형의 분포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풍부한 어떤 기후여야 될까요? 네, 습연한 기후가 돼야 되겠죠. 자, 습연한 기후가 있는 그런 지역에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주요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지리에서 배웠던 친구들이 똑같이 나와요. 네. 자, 돌리네. 이것은 석회암이 용식되게 되면서 지표에 생기는 움푹 꺼진 와지입니다. 네. 자, 구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등고선으로는 이렇게 저하등고선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석회암 용식의 와지고요. 세계지리에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돌리네와 돌리네가 합쳐지게 되면 이걸 이제 우발라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 우발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발라와 다시 우발라가 합쳐지게 되면 거대한 이제 웅덩이가 생성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폴리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명칭도 변경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탑카르스트는 뭐냐면 똑같은 석회암 지대라고 해도 어떤 부분은 이제 전리가 더 많아가지고 물이 더 빨리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빨리 녹아서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전리가 좀 형성돼 있지 않은 지역은 용식이 이제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녹기는 녹겠지만. 그래서 같은 석회암 지대에서도 어떤 부분은 약간 탑처럼 우뚝 솟아가지고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똑같은 석회암이지만 어디는 더 빨리 녹고 어디는 더 느리게 녹는 거예요. 자, 차별 침식 중에서도 우리는 녹는 거니까 용식이 되겠죠. 자, 석회암이 차별 용식된 후에 남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탑 모양의 보물입니다. 이걸 탑카르스트라고 해요. 자, 이 탑카르스트로 유명한 지형이 이제 세계적으로 중국의 구이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줬을 텐데 중국의 구이린,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수영하는 사진 한번 보여줬었죠. 네, 베트남의 하롱베이라는 곳이 이제 탑카르스트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요, 우뚝우뚝 그냥 바다 위에 바위 섬 같은 것들이 막 솟아 있어요. 몇천 개가. 근데 그게 섬이 아니라 이제 탑카르스트인 거죠. 탑카르스트가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거의 잠겨있게 된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지형이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렌. 카렌은 지표에 노출된 석회암이요. 자, 녹은 거예요. 용식된 후에 이제 뾰족한 일부분만 남게 되는. 자, 뾰족한 돌출된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그 지형을 우리는 카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남아있는 그런 돌 모양의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카렌으로 유명한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라는 지형이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형성이 되는 거죠. 지하에 이렇게 빗물이 내리게 되면 스며들어가지고 아래에서 지하수층을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되고 남은 빈 공간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석회동굴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되고 남은 어떤 지형이 되겠어요? 자, 지하동굴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그 위도 이제 석회암층으로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그 물이 계속 지하수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탄산칼슘들을 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지하동굴에 도착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탄산칼슘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바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종유석, 바닥에 똑똑똑 떨어지면서 자라는 석순, 그 다음에 그 둘이 이어지게 되면 석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워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삼척이라든지 영월 이런 쪽에 석회동굴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포스토니아 동굴이 이제 석회동굴로 유명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석회화 단구는 뭐냐면요, 이게 작은 지형으로도 있긴 하거든요. 자, 뭐냐면 탄산칼슘을 함유한 물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석회암으로부터 탄산칼슘을 훔쳐오기도 하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걔네를 내려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지고 있던 애들을 마치 이제 계단 모양처럼 푹푹 쌓아놓게 되는 그런 지형을 우리는 석회화 단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함유한 물이 내려오면서 퇴적한 계단 모양의 지형이죠. 선생님이 이제 놀러 갔던 사진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터키의 파무칼레가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선생님은 그 파무칼레 갔던 날에 비가 와가지고 안개가 엄청 꼈거든요. 구름이랑 굉장히 아쉬웠는데 제대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하수가 석회 탄산칼슘 성분을 엄청나게 넓은 규모로 쌓아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대 로마 시대 때 온천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어가지고
로마 귀족들이 와가지고 막 온천욕을 하는 그런 휴양지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석회화단고가 만들어지기 최적의 조건이죠. 따뜻하고 그런 물이 지하수가 석회암 지역에 있는 탄산칼슘을 용해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지표에 쌓아놓는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무칼레 가면 그래서 그 로마 귀족들이 휴양을 온 김에 놀고 즐기던 그런 뭐 원형 극장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이런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진 그 지하수의 용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형이었겠죠. 자, 그 다음 이 카르스트 지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하냐? 먼저 석회암 풍화토가 발달합니다. 예, 그 유기물들이 다 내려가고 나서 지표에 남아있는 그 철 성분이 공기와 습기와 만나게 되면서 녹쓰는 거죠. 산화되면서 굉장히 빨간색의 그런 색상을 띠게 되는 토양이 되겠습니다. 자, 돌리네에서도 이제 알아봤듯이 물이 굉장히 지하로 잘 빠져요. 배수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농업은 어떤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밭농사가 주로 발달한다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생활에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많이 쓰는 자재, 시멘트죠. 시멘트의 원료가 바로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 공업 같은 데에도 많이 활용이 된다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탑카르스트라든지 석회동물 같은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지형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구일인이라든지 베트남 하롱베이 혹은 뭐 파무칼레처럼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관광 산업도 매우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카르스트 지형의 주민생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카르스트 지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